반갑습니다. 실전까지 딱 한 걸음 개념의 빈틈을 잡기 위한 마지막 관문 10월 학평 정치화법 해설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말 진짜 이게 선생님이 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이번에 풀었던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과연 나의 개념의 빈틈은 어디 있고 내가 자신 있는 단원,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최종까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랑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 A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자, 그럼 일단 A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 가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치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먼저 생각을 해서 가에 들어갈 거를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조금 있다가 선지를 풀다 보면은 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라는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푸셔도 무방한 겁니다. 되셨죠?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A와 B를 당연히 나누는 작업부터 하셔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B는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학급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 여기 넓은 의미의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모두 다 옳게 설명했으니까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넓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볼게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죠. 좁은 의미의 정치의 경우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던 거였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치 현상이 다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본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사례처럼 학급 회의 과정, 학급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정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 현상, 다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지 않겠죠. 2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였는데 정답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우선 1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였습니다. 우선 1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정치로 보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회사에서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정치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 행사. 물론 우리 정답은 맞출 수 있어. 근데 우리 혹시 모르니까 국회의 국정감사 언제 하는 거였죠? 그치,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국정 감사권 행사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정치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먼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또 2번 문제를 보자마자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림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연속된 세 글자의 기본권 유형을 찾아 쓰고 각 기본권 유형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본권 유형 하나가 사례로 나와 있어. 청구권이라고. 근데 이거 선생님 딱 봤을 때 왠지 평등 될 것 같고요. 저 찾았어요. 자유 될 것 같고, 또 뭐 있을까? 권유는 말이 있지만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은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빼고,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평등이라고 읽었죠? 이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연속된 세 글자의 기본권 유형이어야 돼. 무슨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처럼. 아니 그럼 이거는 지금 읽을 때에는 말이 되는 거지만 사실 요것만으로는 우리 만족시킬 수 있는 단서 조항과 맞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청구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았다. 자, 우리 대각선 한번 찾아봤으니까 가로도 한번 찾아보자. 가로로는 어디에 있을까? 세 글자 연속으로 자유권 이렇게 찾았다. 세로로 찾아볼까?
사회권, 세로로 하나 더 쳐볼까? 참정권, 이렇게 4개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청구권을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나머지 A, B, C는 자유사회 참정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제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런 문제는요. 채점 결과 봐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왜? 수행평가 패턴이야. 그래서 수행평가를 풀었는데 이 학생이 몇 점인지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지금 다 맞았어. 다행히 4개를 다 맞았는데 내 중에 하나라도 틀렸어. 그럼 뭔가 어딘가에서의 잘못된 설명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꼭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수행평가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마지막 채점 결과 혹은 마지막 선생님의 멘트 모두 다 맞았네요. 누구는 틀렸네요. 라고 하는 멘트를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4개 다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가볼게요.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옳은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보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은 뭐가 될까요? 3개 중에? 그러죠.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은 바로 사회권이 됩니다. A는 사회권. 자, 그럼 이제 B, 나 둘 다 비워져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가보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는 참정권이겠죠? 그렇다면 C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참정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B는 바로 자유권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나이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자유권에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경시하지 않음.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지?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잖아. 근데 B와 달리라니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권리 B와 C를 비교하고 있어. 자유권과 참정권. 자유권은 참정권과 달리 적극적 권리다? 말이 안 되지. 자유권의 성격은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였죠. 국가 권력이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권리였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참정권은 사회권과 달리. 아니 여러분, 사회권이 뭐였는데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였잖아. 그렇다면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건데 A와 달리라고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가 들어갈 수 있을지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대로 정답 몇 번? 2번에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특징 먼저 보세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내용에는 평등권 없었습니다. 나에 해당이 되는 거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바로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랑 기억부터 맞춰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행유예는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건 맞아. 근데 무죄 취지가 아니죠. 여기가 너무 중요하지. 여기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없다. 물론 뭐 앞에 구속이 되었는지 여부도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지만 일단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유죄 취지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정말 말 그대로 명칭이 형법인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니은은 도로교통법이잖아. 물론 이 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법을 통해서 금지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즉 어겼을 때, 금지하는 행동을 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되려면 명칭 자체가 형법인 것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은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이었죠. 앞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처분. 형벌 이외의 대안적 제재 수단이었죠. 형벌 이외의 대안적 제재 수단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보호관찰 해당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거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음은요? 치료 감호 해당되는 거였죠. 즉 리을과 미음 모두 보안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과 미음 뭐라고? 보안 처분이라고. 보안 처분의 특징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둘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 즉 형벌과 보안 처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특징은 그치,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바로 형사 절차 내용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밑줄 친 부분과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우리 갑과 을이 병을 폭행했대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대요. 갑은 구속 수사를, 을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1번으로 내려봐. 1번 좀 어려웠을 거야. 나머지는 사실 좀 쉬워, 평이해. 근데 1번 선지가 순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기억으로 보아 갑은 을과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갑과 을 모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그러면은 법관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예요?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죠. 즉 다른 표현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 제도잖아요.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거쳤는데 갑은 정말 그래 구속이 필요하다 싶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어. 근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을이 거쳤는데 법관이 아니야, 을은 굳이 구속의 필요성과 이유가 없어 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갑은 구속 수사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됐다. 그리고 을은 구속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거치더라도 둘 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거치더라도. 따라서 우리가 기억으로 보았을 때 갑은 을과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했대요. 자, 우리 기소라고 하는 건 뭐였지?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열어주세요 라고 검사가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의 당사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건 뭐였죠? 검사와 피고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누구는 일단 안 돼? 병은 안 되는 거였죠. 물론 형사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형사 피해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법원은 이렇게 갑에게 징역 6개월, 을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무죄 선고했어요. 이후 항소심을 담당한, 즉 2심을 담당한 지방법원, 오케이,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왔네. 2심을 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했어. 이건 어떤 사건이라는 거야? 다시 항소했어. 항소심을 지방법원에서 담당했어. 거꾸로 가볼까? 1심이 어디였다라는 거야? 그렇죠. 1심은 지방법원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는 지방법원 및 지원 어디였다는 거예요? 단독 판사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소했을 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이루어졌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건 어떤 사건이야?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심 법원을 거꾸로 골라갔어. 어디야?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이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이유는 무죄를 선고했대요. 무죄 선고한 이유는 뭐야?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이유로.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협박, 뭐 가족을 위하기 위한 협박 등등처럼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무엇이 조각되는 거였죠? 책임이 조각되는 거였죠. 즉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우리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였죠? 우리가 두 가지 약간 공식처럼 기억하자라고 했었지.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즉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뭐 수사 단계였다면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등등의 내용들처럼요. 그러면은 갑과 을 모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갑은 일단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을은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문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갑과 을 모두 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면의 마지막 문제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육모 때 이렇게 선지가 3개 나와 있는 문제 등장 처음으로 했었죠. 우리 물론 이번 수능에서도 선지가 3개 있는 내용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선지 3개인 거 한번 등장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 ABC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지 뭐 이것이 수정 보완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크게 6가지의 기본 원리들 중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따르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른 표현으로는 물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도 가능한 거겠죠. 마지막,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공정 원칙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쓱 읽고 나서 기억에 옳은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공작물과 관련된 것 중에 뭐 절대적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있었어. 대충 읽었다가는 틀렸겠죠. 기억은 왜냐면 잘못된 선지입니다. 공작물의 관리 소홀 등등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무과실 책임을 지는 케이스는 누구의 경우예요?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아니라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는 책임에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니은 옳은 설명.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념내적 기반이다라고 하는 거는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C는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수정 보완된 원리이죠. B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D급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니은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면의 5문제 한번 쭉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2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면에는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랑 관련된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문제 6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법 선생님 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랑 연결시켜서 A랑 B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갑구교회에서 의회가 제정한 동그라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치주의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갑이 말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법은 그거 한번 볼까? 행정부가 법률을 의결할 수 있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죠. 근데 뒷부분 잘 봐봐. 행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아니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나라에서 최고의 이념적 가치를 갖고 있는 법인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고 행정부가 만드는 법은 헌법 무시해. 헌법과 다른 규정 둘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른 통치는 과연 법치주의에 합치되는 것일까? 라는 거를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과 내용이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똑 읽어야 돼. 목적과 내용이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헌법과 다른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통치는 무엇에 부합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읽어야 돼. 무엇에 부합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돼. 됐어요? 이 끝에 서술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이 법에 따른 통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겁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가 포인트야. 그럼 무엇에 부합하지 않는 거야?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A는 실질적 법치주의. 자, 그렇다면 B는 형식적 법치주의겠구나. 라고 물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동그라미 법에 따른 통치는 정당합니다. 법에 따른 통치니까 사실 뭐 법의 목적과 내용 모르겠어. 하지만 동그라미 법에 의한 통치라며 분명히. 그럼 법에 의한 통치니까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이거는 괜찮아?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B는 형식적 법치주의,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는다?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바로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1번 정답 하고 막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2, 3, 4, 5번 선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를 부정한다. 자, 우리 인치를 부정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역사적으로 법치주의였죠. 자, 그런데 실질적, 형식적 뒤에 모두 다 무엇이 숨어 있는 거야? 법치주의가 숨어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 일부러 안 지웠지.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 역시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죠. 아니,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통치의 합법성 중시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고. 형식적 법치주의, 당연히 통치의 합법성 강조합니다. 뭐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어쨌거나 통치의 합법성은 실질적 법치주의건 형식적 법치주의건 모두 다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A는 B와 달리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A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A와 B는 아니죠. 물론 다른 일정한 요건이 모두 다 만족된다라고 치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봐. 왜요? 둘 다 보니까 법치주의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6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1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10월 모의고사는요. 물론 뭐 다른 때도 그랬지만 유독 단원과 단원은 넘나들어서 막 문제가 나와. 우리가 앞에 막 1번, 2번에서 기본권 풀었는데 갑자기 형사절차 나왔다가 갑자기 민법의 기본원칙 나왔다가 법치주의 나왔다가 갑자기 가족관계법이 나왔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1번에 정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뭐 선거 결과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상할 거 없는 거라고. 아니 선거 결과 분석은 20번에 나와야 된다, 뭐 15번에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문제 뭐 갑자기 가족관계법이 나오고 막 유언상소 풀어야 돼.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어쨌거나 뭐 20번 안에 있는 내용들이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법률혼 상태에서 A를 낳았으나 그 A는 갑과 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거겠죠?
을이 가정에 소홀하여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이후 갑은 병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혼했어. 그 다음에 병을 만났어. 혼인신고를 하였고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너무 중요하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파악해야 되는 거는 뭐야? 친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A와 누구의 관계는 끊어진다. 을의 관계는 끊어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과 병은 A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교통사고로 병이 먼저 사망하고 이후 A도 사망하면서 갑만 생존하였다. 사고 당시 병과 A는 모두 채무 없이 각자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라고 지금 사망 순서에 따라서 적어 보았습니다. 되셨죠? 그럼 일단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후에 A를 낳은 이후에 친자관계 형성을 위해서 일단 친자관계가 뭐였지? 친자관계라고 하는 넓은 뜻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친자관계가 뭐였지?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친자관계라고 하는 거였죠. 친자관계 형성을 위해서 인지 절차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왜요? 친자관계 형성을 위해서 인지 절차가 필요한 거는 어디였어요? 그렇지.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 대부분 부가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요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는 즉 이혼 재판 소송 전에 조정 전치주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건 어디였지? 그렇죠. 재판상 이혼이었죠. 그런데 지금 니은은 협의상 이혼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A에 대한 을의 친권은 유지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였죠.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먼저 사망한 이후, 그 다음에 A도 사망한 직후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번, 5번을 풀기 전에 먼저 적어볼 내용이 있어요. 일단 뭐 재산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사망한 다음에 상속재산이 얼마일지 계산을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해. 근데 일단은 체크할 수 있는 거, 유언을 남기지 않았대.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병이 사망했어. 병이 사망했으면 일단은 물론 그 다음에 A가 사망했지만 병의 사망으로 인해서 누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는 거겠죠. A와 갑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후에 A가 사망을 했어요. A의 사망으로 인해서 누가 직계 비속 없잖아, 1순위. 뭐 그러면 2순위?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시간상 병은 사망한 상황. 그러면 누가 상속받는다? 갑이 상속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보자. 리을 직후에 병이 먼저 사망한 직후에 갑과 A는 모두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미음 직후에 갑과 을은 모두 A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인 아니죠. 을은 왜냐면은 친자관계 종료됐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갑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 몇 번? 4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실제 수능에서 요 정도의 난도로 나온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풀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8번 살펴볼게요. ABC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A는 생태계가 훼손된다며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어디? 시민단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B는 우리가 찾을 때 힌트가 되는 내용은 물론 앞뒤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앞에 있다.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B는 장권이 활성화됨으로 찬성한다. 즉, 자신들만의 해당되는 집단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B는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C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C는 A와 B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자를 공천했다. 공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 유일하게 어디? 정당이라고 A, B, C 먼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당과 행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회의체. 정당이었죠.
정당은 C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C와 달리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은 시민단체와 달리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고요? 아니죠.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거는 A, B 중에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은 목적이 보니까 정권 획득이기 때문에 이익 집단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렇죠. A, B, C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주 학력평가 단위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선지가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산출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니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씨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대의제가 다 전달하지 못하는 시민들, 특히 공익공선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민주정치 형식으로 전달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게 시민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자의 한계를 보완한다. A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시민단체 역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기출에 의하면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번은요,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나중에 나와 있는 법원의 판결 내용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미성년자인 A는 B 소유의 차량에 낙서해서 차량을 훼손했대요. B는 A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C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오케이, 이게 너무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를 감독할 법정 감독 의무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대. 그 말은 A가 누구였다라는 의미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미성년자 보면은 긴장해야 돼. 이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A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에게 C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 볼까? 법원은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억. 옳은 설명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으면은 무엇이 됐을까? 책임이 면제됐겠죠. 면책 사유가 존재하잖아. 그런데 손해배상을 해야 함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에요. 왠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살짝 알고 있어.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는 뜨거운 물을 쏟아 손님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자, 우리 여기서 E가 누가 되는 거야? 피용자가 되는 거겠죠? D는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F는 D에게,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법원의 판결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D급부터 한번 살펴볼까?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면이야. 가에 사용자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므로 F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이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 애초에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거꾸로 한번 다시 보자. 만약에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성립했다라는 의미야? 그렇죠.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디귿은 먼저 읽고 나중에 뒤에서부터 읽어도 어쨌거나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고 가해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이 들어가면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알겠어요. 피용자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면은요, 사용자는 사용자 배상 책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책임이 면제되는 거잖아. 그럴 땐 가능할 수도 있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은 그때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에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전제 조건.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했어. 그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2번.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면의 마지막 내용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정부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살짝 까다로웠던 거는요, 기억과 니은의 답변이 나와 있지 않아. 지금 1번에 보이는 것처럼 기억이 네, 니은이 아니오라면, 기억이 아니오, 니은이 네라고 하면 이라는 조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끊을게. 만약에 기억이 얘야.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 오케이.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 그럼 B는 의원내각제. 이제 말 넣어봐.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법률안 거부권은 어디에서? 대통령제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적용되는 견제 수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야. 기억이 아니오고 니은이 예라면은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B는 대통령제. A는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겠죠.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회 의원이 내각 동료, 행정부의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로 따로 구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밑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봐야 돼. T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른 인물이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는 명목상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 따로 있대. 그러면은 T대가 그렇다라는 건 A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의원 내각제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A가 의원 내각제라면은 기억에 무엇이 들어가? 아니오가 들어가고. 그때 B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니은에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3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T+1대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면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T+1대이기 때문에 B가 의원내각제, A가 대통령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T+1과 달리 T대인 대통령제를 적용하고 있는 T대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갑당, 을당, 병당을 다 합쳤더니 100이야. 그 말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없구나 라고 하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야. 만약에 A에서 A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야. A가. 그렇다 할지라도 야당이 더 크죠.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 왜? 그 기준은 뭐야? 과반의석.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잖아.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한 번만 더 해보자. 만약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이루어지잖아. 만약에 대통령이 을당 출신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야당이 더 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병당 소속이다 할지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혹은 솔직히 얘기해봐.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야.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5번이 아님이라고 풀었을 수도 있지만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의원 내각제래요.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제가 되는 겁니다. T대랑 T+1대 모두 을당에서
여당이라면 요거 지우고 먼저 보자. 을당이 여당이라면 여기까지 끊고 T대와 T 플러스 1대 모두에서 행정부 수반은 을당 소속이다. 자, 그렇다면 A가 적용되는 T대는 의원내각제, B인 대통령제가 적용되는 T 플러스 1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T 플러스 1대 한번 살펴볼게. 여당이 을당이래.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여당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에는 T 플러스 1대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을당 소속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T대가 되는 거죠. 이제 T대는 의원내각제야. 의원내각제인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그렇다면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야? 연립내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이때 을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을 했다 치자 라고 할지라도 연립내각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어느 소속이 정당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연립내각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돼서 10번의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입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요거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얼마든지 법적 사고력으로 연습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갑과 병은, 을과 병은 모두 휴대전화 판매업자 A와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표는 갑을 병의 상황이고요. 갑을 병은 모두 17살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먼저 분석하기보다는 1번 선지랑 연결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약 취소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지금 부모가 동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은 법적 지위로는 미성년자야. 그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동의를 얻었어. 쉬운 표현.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어. 즉 확정적으로 유효해.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은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론 먼저 말했어. 어디 때문일까? 하나 둘 셋 하고 찍어봐. 왜 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그렇지. 어디? 여기!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A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병도, 갑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인 A는요, 을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부모, 갑의 부모, 누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을의 부모는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고요. 또한 동의서를 위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갑의 부모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계약은 무엇이 되는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의 부모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대로 읽어봐. 을의 부모는 갑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11번에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일단 누구에게 하는 거였지? 기본적인 패턴부터. 그치? 확실하게 답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야? 뭘 확실하게 답하라고?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확실하게 답하세요? 라고 하는 거였죠.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묻는 거야. 아니, 그럼 일단 이 행위가 무엇이라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겠죠. 봐봐. 지금 을의 경우에는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왜? 동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동의서를 위조한 케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을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겠죠. 대상 맞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A가 체결한 계약은 부모 동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아니죠. 지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이 부분은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 아닙니다.
우리 무효가 되는 사례는 뭐 있었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또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1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뒤에 저기 3면 가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 A의 실현 방안을 한 가지만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도 이렇게 쓰고요. 을, 병 이렇게 쭉쭉 썼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쓴 거에 대해서는 아유, 너 거는 B의 실현 방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법의 존중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건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자. 을이 이렇게 쓴 거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한다. 지금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셋 중에 찾아본다면은 너는 C의 실현 방안이니까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단서조항에 따르면은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국민주권주의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가 병이 잘 썼나 봐. 왜?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가 뭐였는데? 국민이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였죠. 선거에 참여하거나 혹은 뭐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이라든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이라든지 혹은 국민투표제 시행이라든지. 국민투표제가 뭔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였잖아. 따라서 참정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끝. 정답 1번이야. 자, 이제 2번 보자.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들 수 있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가깝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볼게요. 마찬가지 방법.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렇죠. 국제평화주의였죠. C에 따라가 아니라.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자. 이거 우리 수능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방점이 아니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게 방점이야. 그렇다면 결국에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주권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주권주의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A가 아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요거 제외,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구모에서는 A, B, C, D, E, F가 나왔어. 역대급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A, B, C, D가 나왔고요. 사실은 A, B, C, D를 찾는데 어렵지 않은 정말 수월한 문제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다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을 어디에 제소할 수 있어요?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상고, 상고심을 담당한데 그럼 맨 마지막 어디? 대법원. 이제 계속 읽어봐. 대법원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감대대헌 끝났네. 이래서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또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끝. 됐죠? 2번 보자.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권을 가지는 건 감사원이었죠. 최종적인 결산 심사가 바로 국회의 권한이었죠. 요거는 조금 놓칠 수 있어. 다시 결산 검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역할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초성으로 기억해.
결산 검사는 감사원의 역할. 그런데 국회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여백에다가 쓰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여당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더라도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이 하는 거였죠.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국가기관. 요것도 2번처럼 약간 개념의 빈틈이 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여러분 13번 문제 풀 때 1번 정답 하고 끝 넘어갔을 텐데 우리 나머지 내용들 특히 2번과 4번의 내용들 꼼꼼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자의 권리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 늘 그런 거고 막 규칙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근로자의 권리에서 청소년 근로자, 연소 근로자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부당노동행위는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둘 다 등장을 했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나이 봐봐. 17살, 20살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 봐봐. 중학교를 졸업했대. 이거 선생님이 나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내가 올해 많이 집중해서 얘기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가 너무 중요해. 왜? 18살 미만이라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문제랑은 솔직히 크게 상관없어. 그런데 기억을 꼭 해두셔야겠죠. 자, 가보자. 자, 우리 17살, 20살 둘의 차이는 뭐야? 당연히 20살은 성인 근로자야. 하지만 17살의 경우에는 연소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표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때 매우 당황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가에 넣어보는 거야.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17살. 임금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치. 가능하지. 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었죠. 당연히 성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아니요, 예 라고 답변하고 있잖아. 아직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 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근로계약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가 가에 들어간다면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케이스는 누구예요? 연소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라고 말하고 있는 을이 연소근로자인 17살이 되는 겁니다. 니은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나에 한번 넣어봐. 연장 근로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선생님이 덜어볼게. 연소 근로자는 연장 근로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 1일 1시간, 일주일엔 5시간까지만 가능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연소 근로자였다면 아니요 라고 답변했겠죠? 자, 넣어보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연소 근로자였다면 아니요 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을이 17살이다. 디귿 옳은 설명.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해보는 건데 미리 얘기해줄게. 솔직하게. 이거는 약간 정석대로 한번 풀 거야. 그 다음에 어쨌거나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 거야. 자,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자. 가에 연장 근로를 제외하고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가? 우리 쉽게 연소 근로자 한번 살펴보자. 연장 근로를 제외하고 1일 몇 시간까지 해요? 7시간까지. 7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제외하고 근로할 수 없다.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한다면은 연소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가에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한다면은 갑이 17살, 을이 20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나 질문 봐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한가? 아니오, 아니오죠.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몇 세 미만? 15세 미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일단 정석대로 차근차근 풀었어. 쉽게 푸는 방법. 솔직히 가에 들어가는 내용 일단 제치더라도 17살, 20살 중에 하나야. 아니 그렇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한 케이스는 둘 다 아니오 아니오잖아. 근데 어떤 질문에 만약에 뭐 요게 들어가더라도 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하는 케이스 없잖아. 그럼 애초에 리을은 잘못된 선지겠죠. 라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뭐 그 방법이긴 해. 근데 어쨌거나 14번의 정답은 몇 번?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처럼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갑은 공기업 직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 내의 경선운동에 참여한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대요. 또 중요한 포인트. 재판 중에 갑은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대요. 밑줄이 어디까지 있는지 봐야 돼. 위헌법률 심판해주세요 라고 제청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억 바로 봐봐. 기억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루트였잖아. 재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도 제청할 수 있고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도 제청할 수 있었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읽어보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대요. 근데 바로 여기 봐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은 위헌법률 심판이 열리겠죠. 쉽게 설명하면. 아니, 니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갑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봅시다.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서 갑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했어요. 우리는 이 헌법소원 심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였죠.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야. 받아들여졌다면 위헌법률 심판이 열렸겠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우리 먼저 찾아놨었죠. 자, 이제 마지막 리을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렸대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기억, 디귿, 리을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는요,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구제 절차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이 해고됐대. 근데 갑이 해고된 이유는 뭐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대. 그래서 갑이 부당노동행위이다. 나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내가 해고된 것은. 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고가 된 거기 때문에 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중요한 거. 재심 신청을 A에 했대요. 그 A는 어디가 되는 거야?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는 거겠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대요. 자, 갑은 무엇이라고 찾아갔을까? 저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구제해주세요. 라고 갔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니야,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무엇이라고 판단 내린 거예요?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A의 재심 판정에 불복한 갑이 B에 제기한 소송에서 그러면 B는 어디가 되는 거야? 행정법원이 되는 거겠죠. 행정소송이니까. 행정법원은요. 동그라미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좀 약간 쉬운 말로 행간을 읽어야 된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유추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나와 있지 않은 상황 거꾸로 올라갑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부터 나와 있어.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 전에 어디를 거친 거야?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친 거야. 자,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갑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을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재심 신청을 한 거야? 갑이 한 거잖아요. 아니, 갑이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어. 갑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갔다라는 거는 그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야?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니까 쉽게 설명할게. 이해가 안 간 누가 가는 거야? 화가 난 갑이 가는 거겠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니.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노동행위인데 중앙노동위원회 문을 두들긴 거야.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아닌데 라고 하니까 또 화가 난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행정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되셨죠?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겠죠? 기억 잘못된 설명. 지금 이 구제 절차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라고 하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었죠. 니은 옳은 설명.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근로3권을 침해한 행위, 줄여보세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맞아. 이거 선생님이랑 그래서 여러 번 연습했잖아. 행정소송이 왜 행정소송인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거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소송인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했다? 조금 길어도 여러분이 쭉 풀네임 적어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소송인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명시적인 내용이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유추하는 연습 여러분이 해주셔야 됐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자유주의 찾아주시면 됩니다. 각국은 배타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전략,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는 갑은 현실주의 관점이겠죠. 반면에 을은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성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평화 실현. 우리 전체 체제를 만들고 이 중에 여러 나라를 편입시키고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이름으로 동맹해가지고 붙일 거야 라고 하는 거. 집단 안보 체제를 평화 실현 정심으로 평화 실현 방안으로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이었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부터 출발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무정부 사회와 같다, 무정부 상태와 같다 라고 보는 것은 을의 관점이 아니라 현실주의, 갑의 관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국제사회에서는 여론, 국제적인 여론, 국제법 전체 규범을 지켜가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선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둘을 바꾸셔야 됩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 즉, 자국의 이익만 배타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전체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 아니, 둘 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은 두 케이스 모두 다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마 1번 선지부터 여러분 살짝 당황했을 거예요. 자, 우리 기역은 광역, 니은은 기초이다. 아, 주소에서 앞에 있으니까 광역, 뒤에 있으니까 기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시,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등처럼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막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광역자치단체 아닙니다. 니은은 그럼 뭐가 돼요? 그냥 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행정구역으로서 나누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 군이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겠죠. 시, 군, 구. 이때 구는 물론 자치구를 의미하는 거고. 어쨌거나 동그라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고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권. 자, 전체 국가기관으로 한번 좀 넓혀서 생각해보자.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누구의 권한이었어? 국회, 의회, 의결기관의 권한이었죠. 그렇다면은 리을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미음이 행사하는 거겠죠. 누구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 여기서는 동그라미 군 의회의 권한.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지금 미음은 어디였어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원이었죠.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거였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군 의회의 구성원은 군수와 달리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물론 이때는 누구만? 지역구 의원만 가능한 거겠죠. 비례대표 의원은 안 되고. 어쨌거나 이 부분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쉽게 5번이었지. 군수는 집행기관, 의회는 의결기관. 따라서 정답 몇 번? 18번에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 거고요. 19번은 실제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랑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요,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A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 A에서 찬성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실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으면 뭐 좀 더 쉽게 풀었고 모르고 있었더라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질사항에 대한 의결 방식이었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할게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가 2년이었죠. 3번 국제평화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B와 달리 아니죠. 안전보장이사회에는 국제적 분쟁 지역의 경제적 제재, 군사적 개입 등등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잘 봐야 돼. 4번은 의외로 많이 헷갈린다. 자, 우리 총회에서의 의결 방식,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의결 방식 모두 다 1국 1표주의가 적용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야? 총회의 경우에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질사항에 대한 의결 방식에는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1국 1표주의라는 것은 둘의 공통점인 거예요. 따라서 B는 A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에요. 둘 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거였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선거 결과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결과 분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쭉 한번 풀어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6명으로만 구성되고요. 선거구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가 적용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물론
그냥 약간 보고 직관적으로 그래 1선거구에서는 A당의 득표율이 제일 높아. 2선거구에서는 B당, C선거구에서는 A당, 4선거구에서는 B당, 5선거구에서는 C당, 6선거구에서는 A당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각각 3, 2, 1, 0석씩 가져가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셔도 사실은 뭐 일단은 풀어낼 수 있어요. 아,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맞아. 3, 2, 1, 0석을 각각 가져가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약간 우리 이번 구모 때의 문제 결과는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이 여기에요. 유권자의 수와 투표율.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풀었던 많은 문제들은요. 무소속 후보자와 무효표는 없고 투표율은 100%다라고 가정을 했어. 투표율이 100%인 케이스도 있지만 투표율이 80%인 경우도 있는 거야. 자, 유권자 뜻이 뭐야? 요거를 구모 때 알았어야지 풀 수 있었죠. 유권자는 쉽게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투표로 나온 거야? 그 중에 80%가 투표로 나온 거야. 80명이 투표로 나온 거고 160명이 투표로 나온 거고 80명이 투표로 나온 거야. 즉 유효 득표 총수는 각각 80, 160, 80이 되는 거야. 그럼 4선거구에서는요? 그치, 전부 다 왔으니까 유효 득표 총수는 200표가 되는 거겠죠. 5선거구는 그냥 100. 6선거구는요, 200명 그대로 왔으니까 200. 이렇게 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효 득표 총수 80표 중에 45%, 20%, 20%, 15%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 현행만 그냥 찾아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요 같은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표를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밑에다 적어야겠다. 총 득표수. 라고 적어주시고요. 1선거구는 아까 적어둔 것처럼 각각 80, 60, 80, 200, 100, 200 이렇게 1부터 6선거구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적어볼 거는요. 바로 득표율을 득표수로 절대적인 수치로 변환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80표 중에 45%이기 때문에 36표, 80표 중에 20% 16표 라는 식으로 쭉쭉쭉쭉 적어주시면 돼요. 12, 그 다음은 24, 160표 중에서 50%니까 80표, 그 중에 30%이니까 48표, 8표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 절반을 가져갔으니까 40표, 그 다음에 8표, 24표, 8표. 자, 우리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투표율이 100%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죠. 유효 득표 총수가 200표입니다. 그 중에 10%니까 20표, 110표, 그리고 얼마? 50표, 20표. 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쉽다. 20, 30, 40, 1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90, 50, 40, 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적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득표수로 변환한 거예요. 득표수로 변환했을 때 100 잡고 하면 안 된다. 200 잡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들 중에 투표를 얼마나 하러 왔는지가 관건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편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국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지역구 의원은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6명을 선출하고 현행과 같은 방식이니까 그대로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갑권역에서 4명, 을권역에서 5명을 권역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서 선출한대요. 즉, 이렇게 1, 2, 3 권역을 묶어서 갑권역, 1, 2, 3 선거구를 묶어서 4, 5, 6 선거구를 묶어서 을권역 그리고 갑권역에서 4명, 을권역에서 5명을 비례대표로 뽑고자 한대요. 그럼 전체 의회 총수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의석수는 15석이 된다라는 거 먼저 일단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왜? 지역 6, 비례대표 9 더해서 15. 되셨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볼까?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4석, 5석.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여긴 사실 아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크게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어느 정도 잔여 의석 나눠주는 방법이랑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나눠주는 방법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약간 촉이 세해. 어디? 의석 할당 정당.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이 있나 봐. 맨 밑으로 내려와 봐. 의석 할당 정당은 권역별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해야지만 의석이 할당이 뭐야? 나눠주는 거잖아.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정당에 들어가나 봐. 비례대표 의석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갑권역, 을권역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전체 몇 표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셋을 더하면은 100표를 얻게 됐죠. B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셋을 더하게 되면은요 104표를 얻게 됩니다. C당의 경우에는 88, D당의 경우에는 28표를 얻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을권역에서는요 A당은 셋을 더하면은 130표, B당의 경우에는 190표, 130표, 50표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각 권역별로 유효 투표 총수의 몇 퍼센트? 그렇지. 10% 이상을 득표해야 된대요. 다 더하면 얼마야? 320이었어. 320 중에서 10%이니까 적어도 32표 이상은 받았어야 되는데 D당은 의석 할당 정당이 안 되네. 그렇다면은 갑권역에서는 A, B, C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권역에서는 전체 몇 표야? 500표야. 그 중에서 10% 이상이기 때문에 50표 이상 받아야 되는데 다 50표 이상 받았어. 그 말은 A, B, C, D당 모두 다 의석 할당 정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단순 계산이야. 왜?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을 곱하래. 예를 들면은 갑권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4석이야. 거기다가 의석 할당의 득표 비율을 곱하면 된대. 근데 의석 할당 득표 비율을 어떻게 구해, 선생님? 다 나와 있는데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예를 들면은 내가 A당만 한번 같이 해볼 거야. 갑권역에서. A당은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으로 나누래. 이 셋을 합치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292가 되는 거잖아. 292로 나누래.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값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막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 을권역은 상대적으로 깔끔해. 왜? 전체 일단 의석 할당 정당을 합치면 일단은 500표야. 그리고 500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거야? 500분의 130, 500분의 190, 500분의 130, 500분의 50 한 다음에 뭘 곱하면 돼? 5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1.3, 1.9, 1.3, 0.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두 번째 을권역 한번 먼저 해볼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을권역은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야? 1.3, 1.9, 1.3, 0.5 나오게 되겠네. 그럼 한 석씩 나눠 갖고 1, 1, 1 나눠 갖고 여기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이 갖게 되는 거야? 두 석이 자녀 의석이 되는 거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1.9, 0.5니까 각각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게 되는 거야? 1, 2, 1,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근데 문제는 갑권역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갑권역을 구할 때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왜? 어쨌거나 자녀 의석은 왠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니까 일단 소수점 이하의 첫 번째 수라도 먼저 구해놓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들을 풀어봤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첫째 자리에서 거의 갈렸어. 그렇기 때문에 각각 구해보면은요 1.4, 1.4, 1.2 그리고 여기는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0 먼저 쓸까? 1.3, 1.4, 1.2가 나온다라는 건요. 각각 하나 배분받고 자녀 의석은 1.4로 나온 여기 비정당이 하나를 갖게 돼서 1, 2, 1, 0 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비례대표는 어떻게 갖게 되는 거예요? 2석, 4석, 2석, 1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진짜 찐 결론. 그래서 개편안에 따르면은 각각 몇 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지역구와 합치면은 5, 6, 3, 1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그럼 바로 선생님이랑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요거 지우고 보자. 요거 지우고. 자,
자, 이제 우리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되셨나요? 뭐 이 숫자는 앞에 있었던 숫자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편안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당선자 수는 개편안이야. B당 몇 석이야? 6석이야. C당 몇 석이야? 3석이야. C, B당이 C당의 2배이다. 3 곱하기 2가 6. 1번 잘못된 설명.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에 D당은 갑권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해요. 의석할당 정당이 아니니까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많이 헷갈렸을 수 있어. 자, 내가 여기다가 한번 먼저 체크해볼게. 지역구 유권자의 50% 이상의 지지. 중요한 건 유권자야. 그냥 득표율만 보고 와 좋다 50% 하나 둘 셋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50%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선생님이 살짝 지어놓긴 했지만 유권자의 50%의 표를 받고 당선되는 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요. 4선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4선거구에서는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200명 중에서 55%의 득표 110을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도 득표율이 50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 우리 앞에서 투표율이 80%였어. 근데 일단은 유권자의 수는 200명이야. 근데 200명 중에서 일단 몇 표 가져간 거야? 우리가 앞에서 풀었을 때. 그렇지. 80표를 가져가게 된 거야. 아, 200명 중에서 80표랜다. 그치. 160명이 투표하러 갔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80표를 얻었어. 그럼 유권자랑 한번 비교해봐. 유권자의 50%의 표를 가져간 건 아니잖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유효 투표 총수의 50%인 거지 유권자의 50%는 아니겠구나라는 거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가능한 건 어디만이야? 하나만 4선거구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달리 개편안에서 A당은 과소대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현행의 경우에는 A당의 득표율 어떻게 나옵니까? 그치, 현행이건 뭐 개편안이건 A당의 득표율은 모두 다 몇 %? 나오게 되는 거야? 28점 얼마 나오게 되는 거겠죠. 구해본다면은. 그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의석률이 되는 거겠죠. 현행과 개편안에. 의석수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전체 의석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의석률로 따져보신다면 A당의 경우에는 현행에서는 50%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15석 중에서 몇 석? 5석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33. 얼마 %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모두 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개편안에서 모두 다 과대대표 되게 되는 거겠죠. 득표한 거에 비해서 의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자, 우리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보다 개편안의 의석률이 낮은 정당은 A당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행의 의석률을 따져본다면 몇 % 나오는 거예요? 50%, 33%, 16.7% 나옵니다. 개편안의 경우에는요. 33% 현행이 더 의석률이 높습니다. A당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40%, 20%, 약 6%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쨌거나 D당은 현행에서는 0%였잖아. 자, 우리 나머지 정당은 개편안이 더 의석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보다 개편안의 의석률이 낮은 정당은 A당뿐이다. 현행보다 개편안의 의석률이 낮은 정당. 여기는 50, 여기는 33점 얼마. 그렇기 때문에 A당뿐이다. 정답 몇 번? 20번에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진짜 마지막 실전에 가기 위한 딱 한 걸음 10월 학평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했던 모든 얘기들 그리고 앞에서 총평에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의 펜이 가는 곳에 정답이 있을 수 있기를 선생님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